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조원. 이세란입니다. 네,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입니다. 몸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좀 힘이 나서 눈이 번쩍 떠지는가 하면 어느 날은 좀 진흙처럼 내 몸이 축 가라앉는 날도 있는데요. 이게 또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안 좋으셨던 분들 그냥 날씨 탓 해버리시고요. 오늘 기분만큼은 잘 끌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을 좋아한다라고 했던 우리 세란 씨가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요정 이세란입니다. 오늘 또 비가 왔잖아요. 하지만 비는 오지만 제가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어제 듣고 오늘 아침 저는 활짝 기분 좋게 열었거든요.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러분의 기분도 저의 방송 그리고 우리 주원 씨의 방송 보시면서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주원 씨는 오늘 비가 왔는데 네. 기분 어떠셨나요? 원래 저도 이제 기분이 참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좀 글을 좀 읽고 아 그래 기분은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활기차게 재밌는 노래 들으면서 활기차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분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전달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핫 이슈부터 경제 이슈까지 그리고 미국 증시, 국내 증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우리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 시간인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위주의 이 대형주가 이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해리스 토론 이전에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금융, 에너지 하락하며 업종별 차별화를 보여줬습니다. JP모건이 인플레 둔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걱정을 했고 더불어서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익 우려 속에서 금융주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금리, 달러 인덱스, 유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대선 토론이라는 이 빅 이벤트를 장중에 좀 소화해내면서 외국인의 대형주 위주의 현선물 순매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오전에는 현물 5,700억 원, 선물 4,500계약이 넘는 규모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추석 전후로 이 수급 공백이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41원대로 하락하면서 엔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됐고 이건 자연스럽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업종은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운송, 장비 순이고요. 반도체,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상방을 제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에서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보유 재고 증가와 이 출하량 감소 등으로 3분기 실적이 좀 우려담에 따라서 온 결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와 미국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 소식에 수혜 기대감 올라가면서 잘 가졌습니다. 엔화 강세에 따른 우려와 경기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지수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주 등 이 대형주주가 반등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대비 낙폭 과대 영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이 영향력을 덜 받는 코스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순매수세 들어와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저가 매수세 유입 재개되면서 대형주 주도의 반등이 보여졌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에 엔화 강세 보이면서 5.8원 하락했고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 실망하며 급락 출발했지만요. 장후반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며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2% 이상 급등하면서 고공행진을 벌였던 장이었습니다. 오전에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되며 비컷 기대 축소감에 실망했으나 전일 대선 후보 TV 공개 토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선전했다라는 평가로 기존 신기술 투자가 다음 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던 뉴욕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1% 상승한 4861.71로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2.17% 상승하면서 17,395.53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07% 상승한 5,554.13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의 2% 급등은 이날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등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일제히 랠리에 우리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날 발표된 8월 CPI의 실망에 급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8월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였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면서 같은 수치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 0.2%를 뛰어넘었는데요. 근원 CPI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라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는 둔화됐으나 여전히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실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17일에서 18일 열리는 9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14%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일에는 34%로 상당히 기대감이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보다 급격하게 준 것.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일제히 급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기술주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상승세에 이끌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 주최의 기술 포럼에 참석한 AI 주도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월가는 모두가 엔비디아를 믿고 있다며 AI의 미래를 낙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이후 부진했던 엔비디아 주가 8% 이상 급등했고요. 엔비디아 급등으로 다른 대형 기술주도 일레이 랠리했습니다. 애플은 1.12%, 마이크로소프트 2.20%, 아마존 2.73%,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1.39% 각각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1% 넘게 상승하는 등 전기차주들 일제히 상승했고요. 반도체주도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90% 급등 랠리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주가 랠리함에 따라 CPI 악재가 묻혔던 뉴욕의 장세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국내장, 미국장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 장을 이끌어줄 핫 이슈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의 이슈는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세란 씨,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우리 세란 씨가 좋아할 이야기고 네. 한 가지는 슬퍼할 이야기인데요. 아. 뭐부터 들어보실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니까 네. 슬픈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먼저 맞읍시다. 삼성이 장 초반에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토론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앞두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드러나는 하락 요인은 몇 가지 더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 둔화가 전망이 되면서 어쨌든 약세를 보이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매도해버리는 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 중심에 좀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우리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대장주인 이 삼성 망한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 자체가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자체가 아니고요. 반도체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D램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이렇게 매크로 요소들을 조금은 제외해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의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란 씨, 네. 우리 세란 씨와 함께하고 있는 삼전 주주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삼전 주주 여러분, 저와 동지신데요. 네. 오늘 제가 간밤에 미국장에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다라는 네. 호재 소개 드렸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호재 랠리하는 모습 곧 보일 겁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3주는 삼전 주주해서 네, 3주인가요? 줄였어요. 너무 좋네요. 3주. 네, 세란 씨 이제 그럼 다 눈물 다 닦을 수 있나요? 네, 네. 네, 이제 그만 우시고 세란 씨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장 초반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도이치뱅크는 테슬라를 최고 종목으로 꼽아주면서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로봇, 자율주행까지 여러 산업을 재편하는 신기술 플랫폼이라고 칭찬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의 단골 일론 머스크 역시나 난놈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테슬라 응원하는 만큼 우리 테슬라도 정말 AI주, 로봇주 정말 다양한 모습 보여줘서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테슬라가 잘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테슬라가 호평을 받으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난 3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이 반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에코프로 BM은 최근 증권사에서 종목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예상을 깨고 이 업종 살리는 업종의 호재가 되어주기를 앞으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란 씨가 좋아했을 법도 한, 싫어했을 법도 한 저의 핫이슈 끝내보고요. 우리 세란 씨가 전해줄 핫이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주원 씨의 이런 기분 좋은 핫이슈에 더욱더 불을 지필 소식 준비했습니다. 테란 버핏의 핫이슈는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던 2차 전지에 내린 두 줄기 빚입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2차 전지주에 해당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등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 연일 신저가 기록했는데요. 주원 씨,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코프로가 연일 하락하는 건 어쨌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업종은 일시적 수요 정체, 즉 해짐 우려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곤 했지만요.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까지 일며 전기자동차 시장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기 때문에 반등의 지속성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2차 전지주에게 어제 두 줄기의 희망의 빛이 내렸습니다. 먼저 국내 배터리 업계를 향한 국회 지원 소식입니다. 전기자동차 캐즘과 포비아, 해외 주요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바로 어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배터리 산업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2차 전지 포럼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홀딩스 등 배터리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지원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비교에 미미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배터리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부족, 연구개발 지원 미비, 전문 인력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주원 씨, 그럼 네. 배터리 산업의 최대 라이벌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본도 막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중국과 일본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은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이 배경에는 중국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1년 CATL 설립과 리튬 코발트 채굴 재련 등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중국은 핵심 광물 분야를 장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높이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에 어제 2차 전지 포럼 창립 총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나가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를 향한 국회의 지지 발언은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또 하나의 호재 어제 들려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진행된 미국 대선 TV 토론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등장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업종으로 꼽히는 2차 전지주 역시나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전기차 업종에 부정적인 정책을 마련한 반면 해리스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2차 전지주 해리스 트레이드주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와 해리스 후보가 쏜 희망의 빛을 받은 2차 전지주 어제장에서 힘찬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SDI 전일 대비 9.91% 오른 36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 8.93%, LNF 7.84%, LG 에너지 솔루션 5.14% 등 2차 전지주로 묶이는 종목들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지원과 수혜는 정말 큰 호재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호재는 수주 소식이나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캐즘 그리고 화재로 인한 포비아 현상 등 2차 전지를 둘러싼 악재와 그리고 각종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정말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길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란 버핏의 핫이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핫이슈까지 만나봤으면 다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리 주원 씨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도 좀 알쏭달쏭한 단어들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 또 경제 시간에는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용어는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주원 씨 혹시 프레임 씌우지 마라 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약간 편견 갖지 마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 의미는 기초, 틀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는 특정한 대상 또는 사건을 해석할 때 사고의 틀을 씌워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의 구도를 정하는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프레이밍 효과란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주원 씨에게 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렇게 600명의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요. 네. 한 A 치료법은 200명이 생존할 수 있고요. B 네. 치료법은 다살 확률은 33%인데 네. 다 죽을 확률이 67%입니다. 그럼 그럼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200명이라도 사는 게 낫겠죠? A요. A를 선택하셨군요. 그럼 네. 두 번째 프레이밍 중에 선택해 네. 주시면 됩니다. 우리 C 치료법은요. 600명 중에 400명이 죽습니다. 네. 하지만 D 치료법은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3%, 모두 죽을 확률이 67%인데요. 그럼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럼 아무도 안 죽는 게 나니까 D를 선택할게요. 네, 사실 바라보는 관점만 다를 뿐 둘 다 똑같은 선택지인데요. 아. 실제 선택 결과를 보면요.
보면요. 우리 네. 주원 씨와 동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밍에서는 200명을 살리겠다 하는 A를 선택하신 분이 72%고요. 두 번째 프레이밍에서는 33%라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D를 선택하신 분이 78%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치료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차이가 나오는데요. 사실 두 프레이밍은 용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밍은 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두 번째 프레이밍은 죽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한 상황임에도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확실한 대안을 선호하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면 불확실한 대안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주식시장으로 가지고 온다면 똑같은 하락장이어도 어떨 때는 매수세가 좋다,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다양한 프레임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좀 더 활짝 열린 시각을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주원 씨는 오늘 어떤 용어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준비한 용어는 피크 시대입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리치가 2019년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서 언급한 용어인데요. 네. 2020년대에는 피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세란 씨, 피크의 시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피크하면 약간 외모가 정점을 찍었다 할 때 너 좀 피크 찍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막 피크를 찍었다니까 정점이라니까 좋긴 하는데 네. 이게 또 언제 떨어질까 불안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크의 시대란 세계 경제가 10년 안에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은행은 최저 수준에 기록하는 이 정책 금리와 과도하게 누적된 경제적 버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등 이 고질적인 문제가 끓는 점을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정책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이 부의 불평등이 조금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성장 문화, 불안정한 고용과 사회적 혼란 등을 세계화의 결과로 인식함에 따라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세계화의 추세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피크의 시대는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는 또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 피크 이후의 시기를 약간 대비해야 된다는 점이 약간은 무섭게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끝내지 말고 정말 철저한 대비를 해서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요. 그 대비를 위해 시장의 이슈들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단 QR코드를 통해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시면요. 저희의 멘토님이시죠. 이정호 멘토님의 시장 브리핑과 전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정보들 잘 해서 우리 피크 시대 이후에 그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준비해드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차주에는 또 추석이 있는 만큼 이 시간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을 내일 하루 앞두고 있고 주말 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시장이 얼마나 버텨줄까?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유튜브 들어가셔서 팍스탁 세 글자 쓰시고 검색해보시면 저희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은 멘토님께서도 투자 의견 내주시면서 장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대비해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수익화 해보시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더 서둘러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뜨거운 소식이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차가운 소식이었을 이 로보틱스와 밥캣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이었죠.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한 뒤에 자회사인 두산 밥캣을 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이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산그룹의 성장 동력을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집중 육성한다라는 전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두산이 의결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 존속 사업회사와 두산 밥캣 지분 46%를 보유한 신설 투자회사를 인적 분할되는 것이었고 이 두산 로보틱스는 신설된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회사 지분 전량을 받는 대가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산 밥캣은 주식 한 주당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주 정도로 지급을 하게 되었고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가 되면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 지분율은 68%에서 42%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로보틱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산그룹이 이 합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합병에 대한 여론 대부분은 지배 주주만을 위한 합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내려놓고 합병을 철회했습니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 두 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획을 좀 철회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회사는 사업 구조 개편이 긍정적일 것을 예상을 하지만 시장과 이 주주들의 지지가 없다면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라며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합병이 철회가 되면 이유는 정말 많겠죠. 당연히 주주들에게는 불공정한 사업적 전략이기도 했고요. 두산그룹이 이 두 회사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 합병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 자체가 안 좋은 것 자체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 관찰 대상에 지정되는가 하면 로보틱스가 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유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겠고 또 이를 위해서 밥캣은 재무적 지원에 나설 경우 밥캣의 신용도에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로 밥캣이 재무 부담이 좀 우려가 사라지면서 이 소수 주주가 보호됐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산 밥캣 이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두산 밥캣은 2분기에 이어서 금리 인하 대기 수요로 인해서 리테일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코어 제품 기준으로 3개월 수준으로 내려갔고 딜러 재고는 4개월 수준으로 올라와서 모두 과거 평균을 회귀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나 프로모션 관련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요인은 없어도 그 요인 자체가 이 두산 밥캣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밥캣은 두산 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계획은 철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 법인을 인적 분할할 경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에 밥캣 입장에서는 일단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위험성은 피해간 게 된 거겠죠. 이 과정에서 밥캣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초 공시일 대비 주가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까 말까, 이 살까 말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말고에 대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이미 사신 분들은 조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낮추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직 사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당장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 대기에 대한 이 수요 구매 전환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 주택 착공 개선을 좀 기대하면서 현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그룹 차원에서 이 동사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추석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 오랜 연휴는 무조건 뭐 마냥 좋을 수밖에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석 전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추석 연휴 전에 주식 시장은 항상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코스피를 좀 봐도 뭐 연휴 전 5거래일 동안은 거래 대금이 연휴가 끝난 후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행태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연휴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 매도세도 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변화가 좀 주가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올해는 예년보다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심리가 조금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한국 수출 증가율도 눈에 띄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하고요.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 종료로 이 매크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만큼 경제 지표 변화에 따라서 투자 심리 계속해서 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미국 고용 지표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경제 지표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치 자체로는 좋은 수치가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결국 이런 행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 전이라고 특별하게 전략을 바꾸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약, 담배, 통신, 유틸리티처럼 방어주 위주의 비중 확대를 좀 추천드리는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세란 씨의 생각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세란 씨,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사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이 합병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철회 소식을 또 이제 주원 씨가 말해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철회됐는지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었는데 네. 이러한 이유로 철회됐구나 하는 마음에 네. 역시 주주들을 또 위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면 두산 밥캣이나 로보틱스 주주이신가요? 네, 로보틱스 주주입니다. 아, 그러면 그 합병 소식 들렸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좋았죠. 그래요? 왜냐면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두산 밥캣은 어쨌든 자본이 많은 회사니까 네. 그 회사가 로보틱스에 오면 약간 자금 원활이 좀 더 원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호재였습니다. 아, 로보틱스 주주에게는 오히려 호재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주식 이야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추석 전이잖아요. 그만큼이나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혼자여도 또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나 주식에 너무 푹 빠져 있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연휴 동안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이나 버텨줄지 요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좀 이 시간을 잘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대선 토론이 좀 끝나면서 미국 시장에도 변동이 있고 또 내일 시장이 또 하루 더 남았습니다. 그 시간 다 잘 대비해 보시면서 이 시간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우리 세란 씨가 나와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하시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세란 버핏의 시간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요, 정말 요즘 어제 가장 핫했던 그 핫 이슈들 정말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딱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었죠. 오늘 세란 버핏의 핫 이슈에서는 정말 두 줄기의 빛, 정부의 지원과 해리스 트레이드가 등장하면서 아주 급등했던 2차 전지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대선 TV 토론 못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딱 정리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 6월 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과는 정말 다른 모습 보여줬는데요. 6월 27일 펼쳐진 첫 TV 토론은 상대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서로를 헐뜯기 바빴던 난파전이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4년 전 노련미는 다 어디 가고 약간 어눌하고 버벅거리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인지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퇴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차분하고 좀 더 조리 있게 힘찬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갔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은 우리 트럼프의 압승이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바이든 대통령 나는 계속해서 대선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이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월 13일 우리 트럼프 총기 사건, 피격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총을 맞은 직후에 파이트를 외치면서 주먹을 이렇게 들어 올린 트럼프의 모습에 트럼프 지지율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는 무기력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좀 더 대비되면서 더욱더 트럼프의 강세를 점치게 됐는데요. 결국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를 선언했고요. 자신의 뒤를 이을 후보로 우리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후보 교체 이후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맞대결이자 현재 정말 초박빙 판세인 만큼 온 세계가 주목했던 토론이었는데요. 세 번째 대선을 치르는 TV 토론 베테랑 트럼프와 정말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대결은 어땠을까요? 이날 TV 토론은 양 후보가 등장한 첫 순간부터 지난 6월과는 정말 달랐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물론 그리고 지난 6월 토론 때도 우리 바이든과 트럼프는 전혀 인사도 하지 않고 토론에 임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자의 소개로 이렇게 입장했던 우리 트럼프와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악수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서 난 카멀라 해리스다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바로 트럼프도 손을 내밀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모습도 6월 토론과는 정말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내내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서로 강공으로 맞대응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토론 초반부에서는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반에 들어서면서 거친 발언과 모습을 보이다 90분 동안 이어진 신경전 끝에 악수 없이 토론장을 떠났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점점 격해졌던 두 후보, 경제 물가부터 외교, 가자지구 전쟁, 낙태권, 불법 이민, 유민 등 정말 전 분야에 걸쳐서 대응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주고받은 난타전 속 주목받은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국경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을 허용함을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이에 의회가 추진했던 국경 강화 법안을 트럼프가 반대해서 부결시켰다며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낙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요.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몰아세웠고요. 트럼프는 낙태권은 지난 52년간 미국을 분열시킨 문제라면서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한 로데 웨이드를 폐지하며 모두가 원했던 대로 주별 낙태 허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인 경제와 물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해리스는 다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제 이슈에서
트럼프 임기가 끝날 무렵 미국 경제가 엉망이었다고 지적했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다라고 내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다라고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치솟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나는 재임 기간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방해, 국방 기밀 유출, 경제 범죄, 성폭력으로 기소됐다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집행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친한 점을 우리 트럼프의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바이든과 한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실망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요. 해리스 곧바로 대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그녀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지적하자 해리스는 기다렸다는 듯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존 바이든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다라며 새 시대의 리더십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자, 미래로 가는 진로를 계획하자는 등 미래에 중점을 둔 발언을 많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한 게 무엇이냐 라면서 과거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을 많이 해서 대조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했던 바이든과 달리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를 겨냥해 면밀히 준비된 공격을 했던 우리 해리스. 이런 공격 멘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정으로도 정말 주목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정말 표정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표정, 그리고 정말 웃기네 하는 표정, 그리고 그건 좀 아닌데 하는 표정, 이런 표정들을 다양하게 활용했던 건데요. 이날 토론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면 마이크가 꺼져서 발언에 끼어들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해리스는 트럼프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실소를 터뜨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는 표정들 지었는데요. 이렇게 음소거 규칙에 따라 최대한 표정을 활용해서 트럼프 발언의 극단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또 해리스는 이날 지난 대선 8,100만 명으로부터 당신은 해고당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선 후보라는 것을 비웃는다. 라는 등 우리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공격했는데요. 이에 침착한 표정과 차분한 어조로 대응했던 트럼프. 결국 중반부터는 금세 흥분하고 짜증 섞인 답변을 내놓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고개만 흔들어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면서 예민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는 트럼프의 침착성을 잃게 하기 위한 전략에 트럼프가 여러 번 넘어갔다라는 평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 분위기를 해리스가 잡았다라는 평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러한 해리스의 표정과 공격 발언은 정치 평론가들도 예상했던 해리스의 전략이었습니다. 해리스 부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게 할 의도로 그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말들을 계속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찾는 듯 하다가도 결국 평정심을 잃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TV 토론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해리스가 도발하고 트럼프가 반응했다. 여유로운 쪽은 해리스라면서 외신은 대체로 해리스의 판정승을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검사 출신 해리스가 초반부터 토론 주도권을 확보하고 트럼프를 흔들어 놨다며 눈에 띄게 흥분한 트럼프가 거짓으로 가득한 반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라고 하죠. 블록체인 기반 예측 배팅 사이트 플리마켓에 따르면 토론 직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6%, 52%로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게 평가됐었는데요. 하지만 토론이 끝난 직후 49%, 49%로 정말 초박빙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토론회가 끝나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갔고요. 우리 트럼프는 3%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CNN이 현지 시간 10일 ABC 방송 주간 TV 토론 시청자를 바탕으로 우리 투표를 한 결과 유권자의 63%는 해리스가 37%는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TV 토론 해리스의 판정승이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팍스 인베스테이너인 만큼 해리스 수혜주까지 소개해드려야겠죠. 이러한 해리스의 판정승은 어제 국내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1일 오후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인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SDN, 대명에너지, CS 윈드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또한 초강세 나타냈습니다. 또한 셀바스 헬스케어, 셀루메드, 토마토 시스템, 셀바스 AI 등 메디케어 관련주들 또한 급등세 보였는데요.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에 투자하는 해리스 트레이드는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메디케어, 대마 등이 포함되고요. 반면에 우리 트럼프 수혜주는 우리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들이 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렇게 미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다소 미미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박빙이잖아요. 초박빙인 만큼 이렇게 TV 토론과 같은 정치 이벤트는 단기 이벤트로 국한될 것이기에 지지율이 크지 않은 두 후보의 정책이 올해 대선 결과 발표 때까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초박빙을 보여주는 두 후보인 만큼 11월 미 대선까지 우세 후보 수혜주 중심의 테마 장세 전세와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혜 업종을 추종하기보다는 다소 실적이 좀 더 개선됐거나 정말 명확한 호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선 미대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런 투자 정보는요. 여러분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안내해드립니다. 저희는 또 추석, 내일이 있죠? 내일 8시 30분에 뵙고요. 추석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그리고 여러분 주원 씨와 우리 수민 씨는 내일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